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회계사 2차 시험이 있었죠. 일단 이번에 시험 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쯤 아마 대부분 집에서 좀 퍼질러 있으실 텐데 푹 쉬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합격하시면 나중에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꼭 잘 쉬어 놓으세요. 아무튼 제가 올해부터 에듀윌에서 회계감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올해 회계감사 시험 문제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과목 특성이 출제자가 아니면 정확한 출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100% 완벽한 답안을 만들 수가 없고요.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출문제 풀이서들을 보셔도 이 답안을 작성한 강사분들마다 답이 다른 경우도 많고 아예 정답이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서로 정보를 공유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해볼까요? 일단 문제 1번이 배점이 무려 16점이었는데 또 난이도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거 보신 많은 수험생분들이 와, 문제 진짜 어렵게 나왔구나, 큰일 났다 라고 긴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 1번은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전년 대비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물음 1번 주식회사 투명은행의 내부 통제를 이해하기 위해 왕능숙 회계사는 설명식 기술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항목 중 주식회사 투명은행의 통제활동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답안 양식 보시면은 우리가 늘 보던 OX 문제 그 양식이죠.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 주식회사 투명은행은 자체적 신용조사를 통해 각 지점의 개별 대출금액 3억 원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지점장의 전결로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사 승인을 받아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금액까지는 지점장의 전결로 본사 승인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건 문제가 없지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한 10억짜리 대출 받으려고 하면 원래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4개로 쪼개서 한 뭐 2억 5천만 원까지 4번에 걸쳐서 나눠서 대출을 받으면 본사 승인을 피해서 우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다. 답안을 보시면 적절한가? 아니요. 일정 금액까지 회수 제한 없이 승인 없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승인 없이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아요. 다음 문제 2번. 각 지점의 직원은 최장 3년 내에 타 지점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으며 고향에 파견된 직원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영업 확대를 위해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게 순환보직 돌리는 것은 그 이제 한 자리에 사람이 오래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내부 통제 허점 같은 것도 쉽게 파악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부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환보직을 돌리는 건데 고향에 간 직원이라고 순환보직을 돌리지 않으면 그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적절한가? 아니요. 고향에 있는 지점에 파견된 직원이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 고객 및 타 직원과의 유착으로 인한 공모로 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뭐 이 정도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규모가 작은 지점의 경우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하나요. 예금 및 대출거래 승인과 회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승인 기능과 기록 기능이 동시에 한 사람이 그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라면은 조금 더 내부 통제 허점 같은 거를 파악하기도 쉽고 뭔가 장난을 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정답은 아니요. 적절하지 않다.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대출거래 승인과 회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면 승인과 기록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므로 업무 분장이 적절히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 정도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 신입사원 선발 시 인적 보증 절차를 마련하고 단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금융사고에 대비한다. 이건 특별히 문제점 보이지 않고요. 모범 직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은 월차나 정기 휴가를 휴가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모범 직원이 아니라 모든 직원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를 답안으로 작성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6번. 지점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 지점장은 즉각적으로 CFO 및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본사의 내부감사팀이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계약이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것도 특별히 문제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물음 2번. 주식회사 샤우팅은 전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다. 주식회사 샤우팅의 전산팀은 전산팀장인 데이터 컨트롤러, 구성원인 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가, 데이터 보관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회사 샤우팅을 감사하는 함성해 회계사는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전산 관련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보통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면 아마 이거 출제하신 분 지인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 항목 중 전산팀의 통제 활동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적절한가 예 아니요 적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유를 쓰는 OX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전산팀 사무실에는 접근 보안을 위해 출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고 출입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출입 승인 권한이 있는 보안 요원이 출입 인원의 USB 등 저장장치 소지 여부를 확인하며 출입 기록을 문서한다. 이거는 특별히 뭐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 적절한가? 예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전산팀의 각 구성원은 별도의 컴퓨터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며 단말기 사용 시 패스워드는 보안을 위해 각자 비밀로 관리하고 수시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각 구성원이 별도의 컴퓨터 단말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보안을 위해서 비밀번호도 본인들이 각자 관리하고 수시로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특별히 문제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예라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프로그래머는 오퍼레이터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으며 그렇죠.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래머만 해야 돼요. 다만 입력 방식의 효율성을 함께 논의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다. 개발을 오퍼레이터가 함께 할 수 있지는 않지만 효율성을 함께 논의할 수는 있죠. 그래서 3번. 프로그래머는 오퍼레이터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으나 입력 방식의 효율성을 함께 논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4번. 시스템 분석가는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입출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시스템 분석가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가 뭐 본인이 입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입출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정답은 아니요. 시스템 분석가는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입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분석만 해야 되는데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버리면 본인이 분석하려는 그 원천 데이터가 변경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동그라미 5번. 데이터 보관자는 전산팀 사무실 내에 별도 서버에 백업 파일을 보관하고 있으며 해킹에 대비한 방화벽을 설치하고 있다. 이것도 특별히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것도 만약에 내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전산팀 사무실 내라는 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얘라고 지나기가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뭐라고 적는 될까? 전산팀 사무실 외에 별도 공간에 서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뭐 이 정도 작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음 3번. 노부정 회계사는 주권 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엉망의 자금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뭘 물어보는 거야? 문제가 좀 길 때는 밑에 요구사항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노부정 회계사가 확인한 자금팀의 내부 통제 미비점과 관련하여 경영진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각 항목별로 3가지만 서술하시오. 여기 동그라미 1, 2, 3 뭔가 이제 내부 그 통제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점을 지적해 보라는 것이구나. 각 항목별로 3개씩 그것도 그 밑에 가서 보시면은 노부정 회계사는 안종직 차장이 입력한 전표 중 매월 결산일 전후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 확인하였다라고 돼 있고, 요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작성해 보시오라고 돼 있는데, 요거 동그라미 양가로 1번이랑 양가로 2번은 약간 독립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 양가로 1번부터 좀 해결하면 되겠다. 자, 동그라미 1번. 능력과 청렴성을 인정받아 창사 이래 자금팀에서 17년째 근무하는 장금난 자금팀장은, 사실 요것도 자금팀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게 별로 좋진 않은데, 하여튼 넘어가서 주식회사 억만과 당좌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에 대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명의의 인감을 금고에 보관하고 본인만 아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계좌 개설 및 차입 신청 시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여러 가지를, 사실 이런 케이스 문제들은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출제위원이 정확히 뭘 의도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이제 좀 추정을 해야지만, 뭐 출제위원한테 점수를 잘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그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런 케이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지적하려고 하면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금난 자금팀장이 주식회사 억만과 당좌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에 대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하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자금팀원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금팀장이 이를 승인하는 권한만을 갖도록 개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답안 작성하실 때 요령이 장금낭부터 여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문제 있는 정보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문제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다 적으시면은 분량이 좀 나오니까 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적절하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입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팀원이 하고, 팀장은 그거를 승인하는 형태로 하는 게 적절하겠죠. 팀장님이 본인이 다 이거를 이렇게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팀장님은 보통 승인을 하죠. 그래서 요거 업무를 하는 사람이랑 승인권자를 좀 구분하고, 두 번째, 회사 명의의 인감을 금고에 보관하고 본인만 아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게 자산이 보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타 구성원이 비밀번호를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즉 본인이 금고에 이거 보관하는데 비밀번호도 본인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라도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뭐 이분이 팀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금고 못 열 거야? 그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그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랑 비밀번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만 아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몇 사람이 이제 공통으로 아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디귿, 자금팀장이 회사 명의 인감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계좌 개설 및 차입 신청 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랑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좌 개설 및 차입 신청 시 적절한 타 구성원이 이를 사용하며 자금팀장은 사용 신청이 있을 때 승인하는 권한만을 갖도록 개선한다. 이것도 역시나 타 구성원, 팀원이 이거를 이제 사용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팀장이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굳이 따지자면 17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비점으로 우리가 이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금팀에서만 17년 근무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안정직 차장은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억망의 자금팀에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 안정직 차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매입 채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금팀장 부재 시 관련 전표를 직접 회사 장부에 입력할 수 있으며, 실물 통장과 계좌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뱅킹용 OTP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일단 첫 번째, 자금팀 소속의 안정직 차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매입 채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금팀은 이제 집행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매입 채무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A라는 거래처한테 줄 돈이 원래 있었는데 그 거래처한테 주는 척 하면서 본인 지인한테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에는 그 거래처, A라는 거래처한테 돈을 줬던 것처럼 꾸밀 수가 있으니까, 이 집행하는 쪽에서 이런 거를 관리하는 쪽은 자금 집행을 하는 데서 직접 매입 채무 관리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구매팀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매입 채무란 건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니까 보통 구매팀이 현업부서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구매팀 등 적절한 타 현업부서가 매입 채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자금팀 소속의 안정직 차장이 자금팀장 부재 시 관련 전표를 직접 회사 장부에 입력할 수 있다면, 이거 자금을 집행하는 건 자산의 보관 기능인데 거기에다가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기록 기능까지 있으면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자산의 보관 업무를 하는 직원이 기록까지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회사의 장비가 아니라 장부 입력하는 것은 회계팀 등 적절한 타 부서의 구성원이 팀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당연히 그 회계팀의 뭐 김대리가 하면은 그거 승인은 회계팀장님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디귿, 안정직 차장이 실물통장과 계좌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용 OTP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산이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용 OTP는 각각 다른 구성원이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인증서 OTP를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위험하죠? 이 한 사람이 맘만 먹으면 돈 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랑 OT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자금팀의 도무지 과장은 매월 말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장부상, 예금잔액과 실물통장을 바탕으로 은행 측 잔고를 대조하고 자금팀장 및 CFO에게 보고한다. 와, 이 문제는 아마 이제 수험생분들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월 말 한다는 게 틀렸어요. 매월 말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매일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이건 매일 해야지. 안 그래요? 이거를 월말마다 하면은 월 중에는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 보시면은 자금팀의 도무지 과장은 자금팀의 도무지 과장이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록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팀 등 적절한 타 부서의 구성원이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왜냐하면 이제 자금팀이니까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돈을 빼놓고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하면서 가짜로 내용을 기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집행하고 나서 본인이 이게 맞는지 검증하는 거잖아요. 집행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검증하고 있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다른 팀이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회계팀이 하겠죠. 장부를 만드는 건 회계팀이니까. 디귿, 장부산 예금잔액과 실물통장을 바탕으로 은행 측 잔고를 대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면, 지금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수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실물통장을 바탕으로 할 게 아니라 은행 계정 조정표 상의 장부상의 예금잔액과 은행 측 잔고를 대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당좌예금을 발행을 했어요. 당좌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은행 측에서는 아직 잔고가 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 측 잔고를 감소시켜 놓는 게 맞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은행 계정 조정표 상에서 이거를 대조를 해야지, 실컷 은행 계정 조정표 만들어 놓고 실물통장을 바탕으로 대조한다? 그러면은 은행 계정 조정표 왜 만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가로 2번. 노부정 회계사는 안정직 차장이 입력한 전표 중 매월 결산일 전후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 전 보시면 매입 채무 10억 원 감소시키고 현금 빠져나가 다음에 결산 후에 이거를 다시 취소하는 분계를 이거 결산일 전후 하고 있었대요. 그럼 안정직 차장이 수행한 회계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그럼 이거는 뭔가 부정이 있는 거죠. 어떤 부정? 안정직 차장이 현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매 결산 전 매입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전표를 입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입력하고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게 맞겠죠? 왜냐면 결산전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있다는 건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현금을 빠져나간 걸 표현해 주면서 반대 계정으로 매입 채무를 적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인마이 포켓 했다면 아직은 매입 채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매입 채무를 살려놓는 거죠. 다만 이때는 현금이 없는데 여기 현금 10억 원이 잡힌 거, 즉 요게 이제 일종의 가공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공에 현금을 10억 원 잡아놓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기말이 오면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조회서를 안 보내면은 확인이 불가능한데 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현금 실사를 하게 되면 바로 들통이 나니까 현금을 가공이 잡아놨던 거를 제거시켜 주면서 현금 실사를 넘기고, 근데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제발 거기에는 조회서를 안 보내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일단 그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대응 방안을 문제에서 물어봤다 그러면은 주요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 채무 계정자에게 없거나 적은 거래처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채권 채무 조회서를 발송한다. 답변을 추가로 기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음 4번. 다음은 내부 통제의 고유 한계와 관련된 상황을 기재한 것이다. 양가로 1번 보시면은 내부 통제의 고유 한계 원인을 각 상황별로 기재하시오. 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시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 보관을 담당하고 있는 창고부서 직원 A와 재고자산 입출구 기록을 담당하는 창고 직원 B가 결탁하여 재고자산을 무단 반출하고 기록하지 않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게 뭐다? 공모다. 아, 내부 통제 고유 한계 원인 그냥 이렇게 단답식으로 적으면 되는 문제구나. 그럼 동그라미 1번을 봅시다.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 C는 경리부장에게 회사의 당좌 예금의 일부를 해외 자회사로 송금하도록 요청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거 뭐죠? 경영진에 의한 통제 무력화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라고 했으니까 셀 지우고 네, 여기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은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동그라미 2번은 증권회사 직원 D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콜옵션 매도를 풋옵션 매도로 잘못 입력하여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 요거는 인적 오류로 보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종종 있죠. 공 하나 더 집어넣어서 난리가 났다든지, 아무튼 그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양가로 2번. 소규모 기업의 소유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할 때 통제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업원 부정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통제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업원 부정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은 업무 분장이에요. 업무 분장.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나가면은 내부 통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미비점 지적하라고 할 때 업무 분장이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규모다 보니까 사람을 여러 명 고용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좀 그게 대부분 이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점인데,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업무 분장하면 되지만 업무 분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정답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충분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적절하게 업무 분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도록 내부 통제를 설계를 하고, 자산의 기록에 접근에 대한 물리적 통제를 이게 약간 오타가 있네. 자산의 접근에 대한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자산의 보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뭐 이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물음 5. 최근 자주 발생하는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의 친구인 김똘똘 씨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밑에 보시면은 공인회계사인 당신은 김똘똘 씨에게 동그라미 1과 2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각각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단 동그라미 1의 경우 검토와 감사의 확신 수준에 따른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술하고, 동그라미 2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보고서에 언급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할 것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즉 2017년 외부감사법 개혁으로 규모가 큰 상장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를 감사로 바꾸어서 강화했는데도 최근 들어 여전히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요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답을 해주면 될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답이면 될 것 같아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인증 업무이고, 감사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인증 업무이므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검토가 감사로 강화된 것은 제공되는 확신의 수준이 향상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횡령 사건을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없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라는 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게 아니죠. 횡령 사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를 안 하면 그러면은 횡령 사건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2번. 게다가 어떤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인데도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횡령액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니? 라고 물었는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 여기 문제 보시면은 감사 보고서에 언급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책임에 관한 문구들이 있죠. 그럼 그 문구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은 경영진에게 존재한다. 이 얘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감사인의 책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인의 책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지, 이거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경영진한테 있다.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이 끝났는데 풀이도 엄청 오래 걸렸죠. 이거 답도 좀 길게 써야 되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이 고비였는데 2번부터는 좀 괜찮아져요. 배점도 7점으로 낮죠. 물음 1. 다음 감사기준서 1100번 내부회계관리 또 나왔어. 내부회계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 4 주고 이제 OX 문제 푸는 거. 동그라미 1번 감사인은 통합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인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을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유의적이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지배기구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 유의적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적절하다고 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각각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감사를 수행하고 통합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다. 통합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합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보고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적절한가? 아니요.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각각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감사를 수행하나,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인 거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는 게 답안을 분량을 뽑아내는 하나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는 개별적으로 발행한다. 적어주시면 되고, 다음 동그라미 3번 감사인은 회계 기간 동안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가 틀렸어요? 회계 기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 기간 동안이 아니라 평가 보고서 1 기준입니다. 그래서 감사인은 일단 적절한가? 아니요 라고 답을 해주시고, 감사인은 회계 기간 동안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일 현재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의 목적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감사인이 개별 통제 각각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책임은 없다. 요거는 감사 기준서에 있는 문구 그대로 갖다가 붙여 놓으셨죠? 요거는 타당하다. 다음 물음 2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변형에 대한 다음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것도 역시나 동그라미 5, 그러니까 OX 문제죠. 이것도 역시나 OX 문제죠. 동그라미 1번 감사 업무 범위의 제한과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적정 의견을 표명한다. 뭐 특별히 틀린 거 없어 보이고요. 동그라미 2번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우리 감사 대상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리 감사 대상이 운영 실태 보고서예요? 아니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자체예요? 당연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운영실태 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적정 의견이 나갈 수 있겠죠. 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엉망인데 그 엉망인 거를 운영실태 보고서에 제대로 기술해 놨어. 그러면은
우리가 의견을 표명하는 대상이 보고서라면 보고서가 잘 작성됐다라고 부적정 의견이 안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견을 주는 대상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3번. 유의적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을 표명한다. 또 틀렸죠? 우리가 그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유의적 미비점이 아니라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야 돼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적절한가? 아니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지만 유의적 미비점만 존재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주 깔끔한 답안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물음 2번. 감사 업무 범위에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의견 거절을 표명한다. 맞죠? 참고로 한정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장들이 맞는 겁니다. 정답은 예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다음은 문제 3번. 물음 1. 다음은 투명회계법인이 신입회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리기준 교육 사례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각 항목에서 고려를 해야 될 윤리 강령을 기재하시오. 이건 좀 쉬운 단답형 문제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 A회계법인은 최근 B회계법인을 합병하여 대형 회계법인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하철 전면 광고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 광고 관련된 거 뭐였어요? 당연히 전문가적 품위 강령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자동차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대한은 주요 원재료인 브레이크 패드를 주식회사 민국으로부터 공급받아 가공한 후에 다시 민국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계팀 나몰라 과장은 해당 계약의 수익인식 회계 처리에 대한 감사인인 C회계법인 김기준 회계사에게 질문하였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뭐 유상사급, 무상사급 그 이야기죠. 아마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매출 매입을 잡으려고 했는데 야, 이건 단순 가공이니까 그거 안 돼요 라고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감사인한테 질문을 했더니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몰라 과장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지인인 D회계법인인 회계사에게 동일한 사안에서 의견을 구하였다. 이거 뭐죠? 제2 의견. 이거는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입니다. 이때 이걸 누가 고려를 해야 돼? 제2 의견을 줘야 되는 D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이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을 주의를 해야 돼요. 다음은 이제 물음 2번. 각 독립적인 사항별로 독립성 훼손 여부를 기재하고 훼손된 경우 그 이유를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 답안 양식을 보시면은 답안 양식에 독립성 훼손 여부를 예, 아니오라고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훼손돼 있다는 게 독립성이 훼손돼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훼손됐다고 yes라고 체크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독립성은 다소 훼손되었지만 안전장치를 강구하면은 그럴 때는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케이스.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예, 아니오를 적어야 되냐? 이때 아니오라고 적을 것인가? 예라고 적을 것인가? 이거 다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1번 볼게요. A회계법인의 사원인 김대한 회계사는 갑 은행의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김대한 회계사는 감사를 수행하기 전부터 중요하죠. 갑 은행에서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감사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였다. 감사받기 전부터 이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약관에 따라서 가입한 금융상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만기가 도래해서 연장을 했으니까 이 케이스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성 훼손 여부에 아니요, 문제가 없다 라고 체크를 하고 2번. 비회계법인의 사원인 김한국 회계사는 주식회사 대한그룹의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대한그룹부터 받은 감사보수의 총액이 비회계법인의 연간 전체 매출액의 30%에 달한다. 이거 특정 그 고객의 감사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가지고 이제 집중되어 있는 케이스죠. 이거 답안 작성이 좀 애매한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저는 독립성을 훼손되었다. yes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다만 안전장치를 강구하면 감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이게 하나가 방법이 있어요. 감사보수가 특정 회사에 집중된 경우로서 이기적 위협이 발생하여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다만 보수의 성격과 범위를 내부감사 기구와 논의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면 감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라고 적어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아니요 라고 적고 감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내용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적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더 안전하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라고 지나가 버리고 여기다 아무것도 적지 않는 케이스보다는 그냥 이 내가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 감사보수가 특정 회사에 집중된 경우에는 이기적 위협으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지만 안정장치를 강구한다면은 그때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훼손 여부에 예라고 적고 이유를 이 오른쪽에 적어주는 게 안전한 답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C. 회계법인의 사원인 김만세 회계사는 을은행의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을 하고 있다. 감사 기간 중 김만세 회계사는 여유자금이 생겨 5천만 원을 한도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을은행의 예금 상품에 새로 가입을 하였다. 자, 이 케이스는 내가 감사를 하기 전에 가입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서 가입한 케이스죠. 요거는 안 돼요. 곤란해요. 그래서 독립성 훼손 여부 예. 약관에 따라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이지만 감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가 아니므로 이기적 위협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작성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아니 회계사님 여기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을은행의 예금 상품에 새로 가입했다고 되어 있지 금액 얘기가 없지 않나요? 만약에 이게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금융상품 10,000원짜리 가입한 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금액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감사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그게 상거래인 경우예요. 우리가 3천만 원이니 아니면 이제 회계법인 같은 거 이제 1억 원이니 이런 금액 기준을 따지는 거는 약관에 의해서 그 상거래 관련된 채권 채무가 있는 케이스를 말을 하고요. 지금 이거는 금융상품이잖아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거래 채권은 3천만 원, 회계법인의 경우 1억 원 이런 이제 금액을 따지지만 지금 이거는 상거래 채권이 아니라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상품은 금액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금액 요건이 없어요. 다음은 동그라미 4번. D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대안교육과 IT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친밀한 사업관계죠. D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판매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미하지만 주식회사 대안교육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우리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게 큰일이 아니지만 주식회사 대안교육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러면은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봅니다. 이기적 위협과 압력 위협을 발생시키는 친밀한 사업관계로서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가 회계법인과 감사 업무 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 관계가 명백하게 경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독립성 훼손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쟤도 끄떡 없고 우리도 끄떡 없어요. 내가 이거를 뭐 의견거절 날릴 때 의견거절 날릴 수 있지. 내가 의견거절 날리고 우리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얘는 망한다 싶으면은 그 선뜻 의견거절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독립성이 훼손되어서 안전장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음 3번. 다음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인 A회계법인의 윤리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밑에 요구사항 보시면은 위 노력을 보기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2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안전장치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분류를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쉬운 문제였어요. 답을 보시면은 첫 번째, 한국공인회계사의 또는 법규상 안전장치. 요거는 이제 그 회계법인 외부의 안전장치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여기 보시면은 맨 하단에 감리를 받고 있다는 언급이 있어요. 요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A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를 받고 있다. 업무 환경 내의 안전장치 보시면은 회계법인 전체 수준, 전사 수준 있고 개별 업무 수준 있고 의뢰인 조직 수준 있죠. 의뢰인 조직 수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니까 먼저 찾아보자면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 감시 기구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감사를 받는 회사 조직 내에 있는 감사위원회 혹은 내부 감시 기구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의뢰인 조직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회계법인 전체랑 개별 업무 요거는 구분하면 되겠네. 회계법인 전체 수준에서는 A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전사적 수준의 업무 품질 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 전사적 수준이라는 언급 나왔으니까 요거 갖다 적어주시면 되고, 개별 업무 수준은 갑 은행을 감사하고 있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 내용 나머지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2줄 이내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약간 에러가 있긴 해요. 만약에 실제로 답안을 작성한다 그러면은 요 개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축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건데, 나머지는 사실 지금 글씨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이걸 2줄 이내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줄 이내로 쓰기가 약간 애매하니까 살짝 내용을 뭐 좀 축약을 해주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뒤에 있는 한 문장을 날려버리시거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은 문제 4번. 물음 1번 보시면은 외부감사법에서는 기업 규모, 기업 형태 및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라 감사인 선정 주체 및 선임 기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다음 각 항목별로 감사인 선정 주체 및 선임 기한을 기재하시오. 동그라미 1번. 주식회사 대한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당연히 감사위원회가 선정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임기간은 그 다음 연도 사업 개시 이전까지,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는 우리가 감사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민국은 전년도 결산 결과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신규 감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거 아예 감사를 받지 않다가 완전 처음 받는 케이스, 생초도 케이스죠.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다. 당연하겠지. 그럼 이건 누가 해요? 이 케이스는 감사가 하고요. 해당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 이내,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될 때까지 3월까지 그 법인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가 감사 대상이 됐다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기존처럼 이제 4개월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지 않고 그냥 옛날 기준 그대로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유한회사 우리는 자본금이 12억 원이며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감사는 두고 있지 않다. 자, 이 케이스는 이건 살짝 이제 1차에서 외부감사법이랑 CPA법이 들어왔으니까 1차라면 모르겠는데 2차에서 물어보기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 아닐까 싶긴 한데, 유한회사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이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특히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같은 경우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을 합니다. 다만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 원이 넘어가는 유한회사, 즉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그냥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그냥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을 하면 돼요. 하지만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 원이 넘어가더라도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사가 없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회사가 마음대로, 즉 경영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다만 이게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니까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가 선정,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적절한 것 같고요. 사원총회라고 쓰면은 선정 주체를 사원총회라고 단답형으로 쓰는 거는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채점 하시는 분이 내가 문제를 약간 애매하게 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텐데, 하여튼 이렇게 문장으로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우리가 외부감사 대상이라면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이후 45일 이내 하면 되겠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은 여기 선임기한을 논할 게 없고요. 선임기한을 논하고 있다는 거는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라면은 그렇다면 45일 이내라고 조건을 달아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약간 출제가 너무 지엽적인 데다가 답안을 작성하기도 약간 애매하게 출제가 돼서 좀 그래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4번.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나라는 당기말 자산 총액이 7천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설치가 안 됐으니까 감사가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 이후 45일 이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물음 2번.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참고로 여기 물음 1번 넘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못 푼다고 당락에 영향이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합격을 하려면 남들이 다 푼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못 푼 문제를 내가 맞추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물음 2번.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 업무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되며 합의된 조건은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 감사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 3가지를 기재하시오. 단, 감사인은 계약서에 위의 조건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니며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보통 이 예시가 이게 이제 예상되는 보고서 형태랑 그거랑 다를 수 있다는 기술인데 이게 하나의 항목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 5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나머지 4가지는 다음과 같죠.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과 범위, 경영진의 책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 체계의 식별, 감사인의 책임, 그리고 5번째로 예상되는 보고서 형태랑 그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기술, 이렇게 5가지가 이제 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주고 나머지 것 중에 3개 적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1, 2, 3, 4 중에 내가 3가지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괜찮은 약간 좀 작성하기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문제는 물음 3번이요. 주식회사 대하는 차기 감사인으로 A 회계법인은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과거 다양한 유형의 업무를 주식회사 대안에 제공한 경험이 있는 A 회계법인이, 즉 비감사 업무를 수행을 했던 A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4가지만 기재하시오. 다만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이제 동시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 업무 적으라는 건데 보통 이제 재내구실이라고 재내구 어딨냐 실 여기 1, 2, 3, 4까지는 우리가 보통 외우고 나머지는 넘어가잖아요. 거기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공인회계사법에 얘네가 1, 2, 3, 4고 나머지 5, 6, 7, 8, 90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는 6가지인데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대부분 저도 그랬고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 그 밖에라는 언급이 있어서 이게 6번이지만 실제로는 법에서는 10번인데 여기 그 밖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 그러니까 법인세 관련된 업무 같은 거 빼고는 거의 다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서 적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거 진짜 암기대망 뽑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약간의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제 1번 말고 나머지는 대체로 조금 쉬웠기 때문에 그 변별을 하기 위해서 좀 지엽적인 거를 외우는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거를 외워서 쓰는 수험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5번. 다음은 부정 등 특정 항목별 감사 절차와 관련된 물음이다. 물음 1. 각 항목의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것도 OX 문제죠. 동그라미 1번. 감사인은 부정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고 드물게는 이를 식별할 수도 있으나 부정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감사 기준에 있는 문구죠. 맞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발견에 대한 주된 책임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배기구 및 경영진에게도 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발견에 대한 주된 책임은 기업의 지배기구 및 경영진에게 있다. 다만 감사인에게는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이나 지배기구, 외부기관의 커뮤니케이션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의 부정으로 인한 경우보다 작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의 부정으로 인한 경우보다 크다라고 봐야죠. 왜냐? 경영진은 내부 통제를 물력화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 종업원이 경영진 몰래 한 것보다는 경영진이 주도하에 종업원들 다 이용해가지고 부정을 저지른다면 그 케이스는 훨씬 알기가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감사인이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평가한 경우 그 근거를 문서화하고 추가 감사 절차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틀렸죠. 아니요. 경영진에 의한 통제 무력화는 유의적 위험이기 때문에 감사인은 경영진에 의한 통제 무력화 위험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총계정원장의 이 저널 엔트리 테스트 말하는 거예요.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붕괴와 재무제표의 작성 시 이루어진 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하는 등의 회계감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는 사실 사족이기 때문에 날려버리셔도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작성하셔도 좋고요. 이게 뭔지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넣어서 뭐 저널 엔트리 테스트 같은 거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적어주시면은 출제자가 보고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음 물음 2번. 한국회계법인의 김나라 회계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 김나라 회계사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다. 김나라 회계사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양가로 1번 보시면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다른 거래보다 더 높은 재무제표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의 예를 한 가지만 기재하시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쓰라는 문제처럼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 암기 문제예요. 감사 기준에서 이렇게 3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특수관계자들은 그 성격상 광범위하고 복잡한 관계 및 구조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 정보 시스템이 해당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 잔액을 식별하거나 요약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의 계약 조건 하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양가로 질문 읽어볼까?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팀과 회의를 진행하고 경영진에게 질문을 수행하였다. 양가로 2번 보시면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해하기 위하여 경영진에게 질문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한 가지만 기재하세요. 요거는 그 예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사항을 쓰라고 했으니까 완벽한 암기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 하나 우리가 골라서 질문하면 되겠죠? 뭐였죠? 특수관계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거래를 했는지 등 3가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의 신원, 기업과 특수관계자들 간의 관계의 성격, 기업이 해당 기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체결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거래의 형태와 목적은 무엇인지 3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만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양가로 3번, 김나라 회계사가 검사한 기록 또는 문서는 무엇인지 기재하셔도 되어 있는데 읽어봐야겠네. 이후 감사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입수된 무엇을 검사한 결과 정기예금 중 일부가 특수관계자로 판단되는 주식회사 민국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가 뭔가를 검사해 봤더니 내가 몰랐던 담보 제공 여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뭘 봤을까? 그럼 이제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문서를 적어주면 되겠죠. 정답 보시면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첫 번째, 감사 절차 일부로서 입수한 은행의 확인서, 은행조회서 혹은 법률 문제에 관한 확인서, 이것도 역시나 은행조회서 및 변호사조회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은행조회서 및 변호사조회서라고 적어주셔도 되겠지만 사실 요거가 이제 전체가 다 이제 그 감사 기준에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냥 적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두 번째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지배기구 의사록. 보통은 지배기구 의사록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써 있고요. 지배기구 회의록이라는 말이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뭐 그래요. 세 번째, 해당 기업의 상황에서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의 기록이나 문서. 대표적인 게 이제 주주명부 같은 게 있겠죠. 여기 있는 건 이제 감사 기준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이제 암기해서 감사 기준 암기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다음 질문 읽어볼까? 해당 담보 거래는 경영진이 공개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김나라 회계사는 파악한 내용을 업무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여러 가지 추가 절차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게 된 케이스 어떤 걸 해야 되니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김나라 회계사가 수행한 절차를 한 가지만 기재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게 된 케이스에는 수행해야 될 감사 절차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업무팀에게 알리는 거였죠. 업무팀인 구성원들에게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한다가 하나였고 나머지 이제 4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 1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 1번은 약간 적기가 너무 분량이 방대하니까 뭐 나머지 동그라미 뭐 2번이나 3번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양괄호 1, 2, 3, 4번 전부 다 감사 기준 암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암기한 내용을 전체를 다 적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만 적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물음 2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공부를 착실하게 한다면은 반드시 풀 수 있는 풀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 3번. A회계법인의 김나래 회계사는 2차 전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안에 2000X 3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대안은 2000X 1년 중 전고체 배터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민국의 지분을 100% 취득하면서 1000억 원의 영업권을 인식하였다. 김나래 회계사는 감사 증거로 경영진이 비회계법인에 의뢰한 공정가치평가 보고서를 입수를 하고 공정가치평가 전문성을 보유한 A회계법인의 나치강 회계사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인이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김나래 회계사가 비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수행을 해야 되는 절차. 요거는 뭘까? 요거는 그 경영진 측 전문가 활용할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절차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리고 나치강 회계사의 활용과 관련된 감사 절차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상황. 이거는 감사인 측 전문가 활용 시 고려사항 적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역시나 감사 기준 외워서 푸는 문제였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회계추정치 관련해서 RMM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절차였죠. 관련 공시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 체계 요구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필요로 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그 밑에 뭐 뒤에 이런 추가적인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각 상황 등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 방법과 회계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등등등등 해가지고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암기 문제. 다음 두 번째는 경영진 측 전문가 활용할 때 뭐 해야 되냐. 먼저 사람을 평가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경영진 측 전문가의 평가. 경영진 측 전문가가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경영진 측 전문가가 오타가 있네요.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의 평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은 이제 감사인 측 전문가.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의 성격, 전문가 업무가 관련된 사항에서의 중요 왜곡 표시 위험, 감사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가지는 유의성, 해당 전문가가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 해당 전문가가 감사인에 속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거 5가지 중에서 각각 2가지씩 골라서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역시나 암기 문제였기 때문에 공부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성격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물음 4번. 법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가변적이다. 일부 법규의 조항은 재무제표 보고 금액과 공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타 법규는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당 법규의 준수가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면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중요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근본이 된다. 각 유형의 법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서술하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고, 두 번째는 기타 법규죠. 그럼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냐?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대해서는 법규의 준수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해야 돼요. 근데 기타 법규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의 위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음에 특정의 감사 절차만 수행하면 된다. 첫 번째,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두 번째, 요건 아마 쓰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라 그래도 외웠다면 쓸 수 있는 부분이겠죠. 왕복문서, 관련 인허가 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한다.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물음 5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감사 기준 외워서 쓰는 문제였는데, 문제 1번과 다르게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부해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감사가 이제 암기 과목이라는 건데, 저도 사실 암기 과목 싫어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암기 과목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다음은 문제 6번. 다음은 위험평가 절차, 감사 증거 및 중요성에 대한 물음이다.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뿐만 아니라 거래 유형, 계정 전환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 주장 수준에서도 RMM을 식별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감사인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 기준서상 4가지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된다. 아래 예시에서 기재된 절차 이후에 수행해야 되는 3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이것도 그냥 외워서 쓰는 문제죠.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제 등 기업과 기업 환경을 이해하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무제표, 거래 유형, 계정 전환 및 공시를 고려함으로써 위험을 식별함. 나머지는 뭐였죠? 첫 번째, 식별된 위험을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이 재무제표 전체에 더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다수의 경영진 주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함.
감사인이 테스트하라는 관련 통제를 고려하여 식별된 위험을 경영진 주장 수준의 오류 가능성과 연결시킴, 복합적 왜곡 표시 가능성 등 왜곡 표시 발생 가능성과 그러한 잠재적 왜곡 표시가 중요한 왜곡 표시가 될 만큼 규모가 큰 것인지 여부를 고려. 이것도 그냥 외워서 쓰는 문제였고요. 사실은 이제 외워서 쓰는 문제가 제일 속편해요. 물음 2번.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 최종 기록에 대한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된다. 또한 실행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재고자산 실사 입회 시 수행을 해야 되는 절차 4가지를 기재하시오. 첫 번째가 뭐였죠? 이것도 외워서 쓰는 문제였는데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의 평가. 재고자산 실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사를 입회하는 거니까 그럼 경영진이 재고자산 실사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경영진이 수행하고 있는 실사 절차에 대한 관찰, 입회라는 게 관찰이죠. 관찰해야 되고, 세 번째,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실사의 수행.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니까 관찰만 하고 끝내지 말고 내가 직접 실물 검사를 좀 해보면 되겠죠. 이때는 리스트 2 바텀으로 할 수도 있고 바텀 2 리스트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음 3번. A 회계법인의 김나라 회계사는 상장기업 주식회사 민국에 대한 2004년 회계감사를 위한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과거 재무정보 및 기타 정보를 입수를 하였다. 재무정보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기타 정보 보면은 A 회계법인은 2003년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수행해 왔으며 중요성 결정 시 세전이익이 가장 적합한 벤치마크라고 판단을 해왔다. 보통은 수업 목적상은 이제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전이익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밑에 2004년에는 투자자산 손상차손 60억 원이 발생하여 과거 대비 세전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예외적인 증감 항목으로 판단을 하였다. 보시면 세전이익이 계속 쭉 증가하다가 2004년에만 12억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투자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이제 일시적인 사건이었죠. 그럼 그거 영향을 제외를 하면 올해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세전이익이 대략 한 72억 정도 나왔을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위에 제시된 재무정보 중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벤치마크 2가지를 기재하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선택한 벤치마크에 한정하여 각각 2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그래요 문제가. 출제위원분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위에 있는 다른 문제처럼 이제 외워서 쓰는 문제들은 뭐 이견이 없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뭐가 정답인지 좀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아무거나 적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만 제시하면은 출제하셨던 분이 점수를 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라고 적었냐, 일단 상장기업이고 영리법인으로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이익의 성장일 테니까 가장 적합한 벤치마크는 여전히 세전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에 발생한 비경상적인 투자자산 손상차손 60억 원의 효과를 제외하고 72억 원으로 조정된 세전이익을 벤치마크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매출액의 경우 그동안 가장 적합한 벤치마크로 판단되었던 세전이익처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04년까지 안정적인 증가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크로 선정함이 있어 타당하다. 그냥 뭐 이거는 아무거나 적고 근거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논리적으로 적는다면은 정답을 주겠다는 식의 어떤 열린 결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다음 문제 7번. 다음은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 절차의 설계에 대한 물음이다. 물음 1번.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내부 통제에 대하여 통제 테스트 결과 이탈이 발견된 경우 경영진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 3가지를 기재하시오. 이것도 이제 교재에 대부분 나와있는 감사 기준 쓰는 문제였죠. 일단 질문하고 통제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가 해당 통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두 번째, 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지 여부. 세 번째는 왜곡 표시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증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요거 3가지 감사 기준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물음 2번. 전년도부터
주식회사 대안에 회계감사를 수행 중인 A회계법인의 오나라 회계사는 주식회사 대안의 단기 이자 비용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작년 감사 조사를 열람한 결과 다음에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나열된 세부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 감사 기준서상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절차를 고려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절차 두 가지를 각각 2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케이스 문제인데, 이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회사로부터 상세하게 기록된 차입금 종류별 평균 잔액과 차입금 종류별 평균 이자율을 입수하였다.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회사 장부상 기록된 금액과 감사인의 기대치와의 차이 금액을 결정하였다. 이것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문제 없고. 이자 비용 발생 원천이 대부분 차입금이므로 차입금 평균 이자율을 활용하여 이자 비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도 일단 뭐 그렇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것도 사실 이제 문제라고 따지면은 그 대부분 차입금이지만 차입금이 아닌 이자 비용도 존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인의 기대치와 장부금액 차이 금액이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고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고려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이 튀어나왔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위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회사의 장부상 기록된 금액과 감사인과 기대치와의 차이 금액을 결정했잖아요. 그럼 그 차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초과하는지 여기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갑자기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은 왜 튀어나와? 근데 이게 실무상 보통 차이 금액을 뽑았는데 우리가 D 미니미스라고 실무상 DM이라는 기준을 쓴다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무상은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요. 이게 이제 감사기준서상에 있는 문구긴 한데 이런 명칭보다는 DM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D 미니미스라고. 근데 보통 이제 그거보다 작으면 감사 절차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실무상 사항을 묘사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위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차이 금액을 설정했으니까 그거랑 먼저 비교를 했었어야지. 해서 저는 정답으로 감사인의 기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금액이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차이 금액을 초과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답안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평균 잔액의 평균 이자율을 곱하여 독립적으로 감사인의 이자 비용 기대치를 산출하고 충분히 정확한지 평가하였다. 너무 약식으로 계산한 것도 약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 받은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니까 그 정보를 검증하는 절차가 누락이 돼 있어요. 회사로부터 상세하게 기록된 차입금 종류별 평균 잔액과 차입금 종류별 평균 이자율을 입수한 다음에 그 원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 뭐 구체적으로 적으라 그러면은 은행조회서를 통해서 회사가 나한테 제시했던 차입금별 평균 잔액 그 데이터의 일부고 이제 기말 잔액이 일치를 하는지 그리고 평균 이자율도 그 계약상에 일치를 하는지 등등등등 뭐 은행조회서나 뭐 아니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길게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 회사한테 받은 자료를 너무 그대로 활용했다. 이 정도까지 작성해 주면 되지 않을까. 요 두 개가 가장 메인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몇 가지 적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발생 원천이 대부분 차입금이지만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아닌 항목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적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건 감사 기준서상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절차? 무슨 의도로 이거를 여기다가 써 놓으신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물음 3번. A회계법인의 권나라 회계사는 감사계획 단계에서 매출 채권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실증 감사 절차를 계획을 했다. 이게 최초 감사 절차인데 이러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죠. 권나라 회계사는 감사계획 이후에 추가로 식별된 사항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감사 절차를 수정되었고요. 자, 해서 여기 왼쪽에는 최초 계획이고 오른쪽은 이제 수정된 건데 얘네가 순서가 다 섞여 있거든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아래쪽인데 전년도에 정보기술 IT 일반 통제와 관련 응용 통제를 테스트한 결과 재고수불 관련 내부 통제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대요. 따라서 회사 시스템에서 생성된 재고수불부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막상 이제 올해 와보니까 신제품이 출시됨에 따라서 관련된 재고관리 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변경된 시스템에 대해서 IT 일반 통제와 관련 응용 통제를 테스트를 다시 했어요. 그 결과 시스템의 효과적임을 다시 확인하였고 시스템에 생성된 재고수불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요거는 요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국내에서만 판매되며 공장 출고 후 5일 이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완료된다. 따라서 결산일 전후 7일 동안 매출 원장을 모집단으로 하여 매출 기간 귀속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왜? 공장 출고 후에 5일 내로 대부분 배송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전후로 7일 정도 끄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바뀐 거예요. 4분기 중 해외 거래처.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내에서만 판매된다고 했는데 이제 해외 거래가 새로 생긴 거예요. FOB 조건으로 신규 매출 계약건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에 대한 수익 인식의 기관 기속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산일 전후 7일로 되겠어요? 국내 배송은 공장 출고 이후 5일 이내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지만 해외 배송이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1, 2주 걸려서 오면은 어때요? 빨리 왔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해외 거래처의 경우 공장 출고 이후 5일 이내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내 거래와 다르게 제품 인도에 훨씬 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결산일 전후 7일 동안 매출 원장을 모집단으로 매출의 기간 기속의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넓은 기간을 모집단으로 설정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넓은 기간을 설정해야 될지를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이제 보다 넓은 기간을 모집단으로 설정해야 된다까지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 제품이 사후 서비스인데 요거는 앞에서 여기 요거랑 관련돼 있어요. 최근 시장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제품의 판매 가격이 커다란 변동이 예상되며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 평가가 중요하게 되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2000X1년 기말에 근접한 판매 가격과 판매 부대 비용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하고 재계산 절차를 수행한다 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기말에 와보니까 기존 제품이 사후 서비스용 AS용으로만 전용됨에 따라서 기존 제품에 대한 순실현 가치 평가 시 해당 용도로서의 가치를 측정한다. 판매가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사용 가치만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문제될 게 없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거 요거랑 요거. 재무제표일인 2000X1년 12월 31일 재고자산 실사 2회를 참여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막상 기말에 와보니까 휴무가 된 거예요. 2000X1년 12월 31일부터 본사 휴무이므로 12월 29일에 재고 실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해왔어요. 이에 따라서 건나라백에서는 2000X1년 12월 29일에 재고자산 2회에 참여하였다. 이러고 나서 그 뒤에 언급이 없죠? 그러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못하겠네. 12월 29일 재고자산 실사 2회에 참여한 경우 실사일과 재무제표일 사이에 재고자산 변동이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증거를 얻기 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요거랑 요거겠네. 매출채권 잔액이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분석적 절차 결과 매출채권 회전율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였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평가하고 통제에 의존하여 기말 실증 감사 절차를 수행한다. 여기서 유의적이라고 우리가 유의적 위험이라고 평가를 했죠. 근데 이제 단계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세부 테스트를 포함하여 유의적 위험에 해당하는 실증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면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유의적 위험을 판단하면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대응 절차가 내부 통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전년도에 이해한 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이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고 분석적 절차 결과 매출채권 회전율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여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전년도에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효과적으로 판단한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기에도 내부 통제에 대해 이해하고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8번. 한국회계법인의 정나라 회계사는 주식회사 대안의 매출채권 실질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 상황 1을 읽고 물음 1과 2에 답을 하시오. 먼저 물음 1부터 볼까? 감사인이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 명세서 같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 IP라고 말씀드렸죠? 강의 시간에. 이용할 때 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해야 되는 절차 두 가지를 기재하시오. 사실은 요 물음 1은
여기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냥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우리 감사 절차에서 IPE 이용할 때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며 해당 사항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 첫 번째,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고 두 번째,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를 해야 된다. 요거 감사 기준 적어주는 문제 이거 얼마 전에 출제가 됐는데 또 나왔어요. 다음은 이제 물음 2번. 적나라 회계사가 추출한 표본 개수와 표본 간격을 계산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요 안에는 읽어봐야 되는데 적나라 회계사는 매출채권 실질성과 관련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를 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실증 절차로 매출채권에 대한 외부 조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외부 조회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적나라 회계사는 주식회사 대안이 회계 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결산일 현재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명세서를 입수하였다. 매출채권 잔액명세서의 합계 금액은 3억 원이며 허용 왜곡 표시 금액은 1,2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걸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적나라 회계사는 허용 왜곡 표시 금액의 75% 이상인 항목 4개, 합계가 6천만 원이래요. 와, 금액 비례 확률 표본 감사 PPS 방법을 이용한 표본을 추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이 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 항목 4개는 뭐예요? 우리가 특정 항목을 비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출해 낸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항목 3억에서 6천만 원만큼은 그냥 비통계적으로 금액이 큰 놈을 추출해 버렸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PPS를 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적나라 회계사가 추출한 표본 개수와 표본 간격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장부 금액에다가 신뢰 개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 TM 허용 간호관 오류액에서 뭘 빼야 되죠? EM에다가 이 F를 곱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네를 안 줬어요. EM이랑 확장 개수를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 무시해야지. 무시하고 나머지만 고려해서 풀면 돼요. 요거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장부 금액을 얼마 넣을 거냐? 장부 금액을 2억 4천만 원을 넣어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2억 4천만 원 내에서 지금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야 되니까 이 특정 항목으로 추출된 거 요거 4개, 항목 4개 이거는 이제 실무상 샘플이라고는 부르지만 수업 목적상은 표본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표본은 통계적인 방법을 추출해서 그 선정된 샘플만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요거는 표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다. 추출한 표본 개수라고 할 때는 PPS만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가 조금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게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를 높이고자 했던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약간 표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장부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 곱하기 여기서는 최초 신뢰계수 쓰는 거죠. 최초 신뢰계수 3 곱해가지고 분자를 구하고 그거를 허용 가능 오류액 TM으로 나눠주시면은 표본 금액은 60개를 우리가 추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본 간격은 40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해설 보시면은 전체 모집단 3억 원에 대해서 3억 원 중 6천만 원에 대하여는 특정 항목 추출을 하였으며 이거는 부칭이 맞겠네. 나머지 잔여 항목인 2억 4천만 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PPS를 수행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래 PPS에서 표본 금액을 설정할 때 모집단 예상 왜곡 표시액과 확장 개수를 고려를 해야 되지만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무시한다. 이렇게 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음 3번을 보자. 이건 이제 상황 2를 봐야 되는데 적나라 회계사가 상황 1의 매출채권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 적극적 조회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했어요. 장부 금액 1,200만 원짜리 내에서는 회신 금액이 1,000만 원만 왔으니까 200만 원 차이가 났고 300만 원짜리는 미회신 돼서 300만 원 차이가 났고 40만 원짜리는 30만 원이라고 회신이 와서 10만 원 차이가 있고 또 30만 원짜리는 회신이 안 왔고 자 위에 차이 항목에 대해 적나라 회계사가 수행한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이 오류로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왜곡 표시 금액을 모집단에 투영하였다. 요거 적절한가요? 답안 양식 보시면은 늘 보던 OX 문제 양식으로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다. 장부 금액이 표본 간격 400만 원을 초과함으로 얘 지금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론상 얘를 최대 표본 간격이 3번 지나갈 수 있죠. 물론 뭐 2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3번 지나갔다고 치고 뭐 2번 지나갔다고 치고 아무튼 간에 얘는 표본 간격보다 크기 때문에 모집단에 투영하지 않습니다. 투영하면 안 돼요. 400만 원 초과함으로 모집단에 투영하면은 하에서는 아니 된다 라고 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요거 300만 원짜리 해당 매출채권은 매출 송장 100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체적 절차로 해당 매출 송장 금액 합계가 매출채권 잔액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매출 송장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매출 발생 사실과 결산일 이후 현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부 금액이 왜곡 표시되지 않은 것을 판단하였다. 지금 이게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를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매출채권 조회서를 보냈더니 회신이 안 왔어. 근데 걔를 봤더니 또 안에 항목이 1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0가지가 있는 거를 또 추출할 거야? 그건 아니고요. 이미 통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추출된 표본이니까 걔는 그 안에서는 전수로 확인을 다 해야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게 매출채권 송장 100건으로 구성돼 300만 원인데 100건이면 뭐야 뭐 하나당 평균 3만 원짜리야? 아무튼 간에 아쉽지만 이거는 전수로 테스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체적 절차라는데 다시 또 이 매출 송장 100건 중에서 일부를 샘플링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출 송장 100건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수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번 변이에 따른 차이 금액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왜곡 표시 금액을 모집단에 투영하지 않았다. 변이는 무시하죠.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에 투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번은 변이라서 무시한다. 잘했어요. 4번 대체적 절차로 회신이 안 와가지고 대체적 절차 해보니까 결산일 이후에 전액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부 금액이 왜곡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단 전액 입금된 걸 확인했으니까 전수로 확인한 건 뭐 잘했는데 문제는 입금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왜곡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액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시에 이 매출의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대체적 절차를 수행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물건이 오갔는지 주문이 왔었는지 기타 등등 이 매출이 발생했을 때 상황도 같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가짜로 특수관계자가 돈을 입금하든지 해가지고 그 입금자 명의에 얼마든지 계좌 이체할 때 가짜로 꾸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 거래처한테 입금된 것처럼 가짜로 입금을 해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뭐 어떻게든 실제 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뭐 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여를 한 것처럼 돈을 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입금만 확인하면 안 돼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9번 한국회계법인의 그룹 업무팀은 주식회사 대안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 사항은 물음 1에서 물음 3과 관련된다. 사항을 보자. 쭈쭈쭈 있는데 물음 1을 볼게요. 그룹 업무팀이 그룹 차원의 통제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거나 부분 감사인에게 테스트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요 위에 상황이랑 그렇게 연동되는 문제는 아닌데 상황도 볼게요. 주식회사 대안은 종속기업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보유하고 있다. 주 A, 주 B, 주 C는 유의적 부문이며 부문 감사인에게 부문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요청하기로 했다. 부문 D는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이며 그룹 수준의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기로 했다. 주 A는 소재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된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룹 업무팀이 그룹 차원의 통제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거나 부문 감사인에게 테스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결국에는 감사 기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감사 기준 보시면은 연결 절차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그룹 차원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거나 두 번째로 실증 절차만으로는 경영진 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그룹 업무팀은 그룹 차원의 통제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그룹 업무팀의 요청을 받은 부문 감사인이 이를 테스트한다라는 감사 기준 문구가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외워서 쓰라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음 2번 다음은 그룹 업무팀이 각 부문 감사인을 이행한 내용과 그에 대응하여 수행한 절차이다. 그룹 업무팀이 수행한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답안 양식 보면은 적절한가? 예, 아니요.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이것도 역시나 OX 문제고 동그라미 1번 주식회사 A의 부문감사인은 주식회사 A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 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모든 감사조서를 제공받아 검토하였다. 지금 이 케이스는 뭐예요? A를 감사하고 있는 부문감사인이 독립성이 훼손된 케이스예요. 독립성이 훼손이 됐는데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조서를 받아서 그걸 검토한다? 그럼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의 감사 업무를 내가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 관련 독립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게 맞겠네. 충족하지 못하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그룹감사인이 입수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요거는 훨씬 이 관련된 감사 기준 문구가 엄청 길게 써져 있는데요. 문제에서 한 줄 이내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써도 되고, 뭐 이거 적당히 막 글씨 깨알같이 쓰면은 한 줄 내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 표를 작성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표를 먼저 그리고 나서 안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표를 먼저 그리지 말고 최대한 답안을 다 작성한 다음에 표는 맨 마지막에 그리는 형태로 해야 뭐 한 줄이라든지 두 줄이라든지 이런 제한사항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동그라미 2, 부문 B에 주식회사 B의 부문감사인은 해당 산업을 감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업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룹 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위험평가 절차에 관여하고 RMM이 식별된 거래 유형, 계정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조서를 검토하였다. 이거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결여된 케이스는 그 감사조서를 활용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적격성이 결여된 케이스니까 그때는 이제 그룹 감사인이 좀 참견을 하면 되겠죠. 이건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 주식회사 C는 소재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가 엄격하여 그룹 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조서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룹 업무팀은 관련 정보를 자세히 포괄하는 감사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부문감사인에게 요청하였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 관련된 그 기준서 600을 보면은 A39, A40, A41을 그대로 낸 문제거든요. 이 동그라미 1번은 요거 A39를 낸 거고 이 동그라미 2번은 요거 A40번을 낸 거예요. 적격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케이스는 그룹 업무팀이 요거 추가적인 위험평가나 감사 절차를 수행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41번 부문감사인에 관련 감사 문서에 대한 접근이 그러니까 조서에 대한 접근이 법규에 의해 금지된 경우 그룹 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관련 정보를 포괄하는 비망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항을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비망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지만 감사 결과 요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부문감사인에게 인스트럭션 보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맞다고 대답을 하는 게 맞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음 3번. 다음은 한국회계법인의 그룹 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그룹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것도 이제 OX 문제죠. 동그라미 1번. 그룹 업무팀은 모든 부문에 대해 그룹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낮은 부문 중요성을 결정한다. 이건 맞죠? 어쨌든 부문 중요성은 전체 중요성보다 작아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부문감사인이 주식회사 A를 감사하기 위해 설정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그룹 업무팀이 결정한 부문 중요성이 작을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 경우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주식회사 A에 대한 감사를 그룹 업무팀이 그룹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부문감사인은 부문 중요성을 기준으로 수행 중요성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요거를 아예 그냥 날려버려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문장이 있든 없든 뒤에 문장의 어떤 뭐 OX를 판단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주식회사 A에 대한 감사를 그룹 업무팀이 그룹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려면은 부문감사인은 부문 중요성을 기준으로 수행 중요성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룹에서 부문으로 부문 중요성을 주면 부문감사인은 다시 내가 제공받았던 부문 중요성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부문 수행 중요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보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행 중요성은 부문의 수행 중요성은 부문 감사인이 결정하는 건데 다만 그룹 감사인이 부문 감사인한테 줬던 부문 중요성을 가지고 부문의 수행 중요성을 만들어서 보고하면 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2번은 맞는 말. 정답 보면은 둘 다 예라고 답변을 해야 되고 마지막 동그라미 3번 그룹 업무팀은 그룹 재무제표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소하다고 간주할 수 없는 한도 기준을 각 부문마다 다르게 설정한다. 요건 틀렸어요. 이 한도 기준이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그룹 감사인인데 우리가 이제 고려될 부문이 100가지가 있어요. 그럼 100개를 다 볼 거냐? 그건 아니고 중요한 것만 봐도 힘드니까 중요한 것만 보자 해가지고 요 일정한 한도 금액을 정해서 그것보다 더 작은 애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보고하지 마. 니네는 고려 안 할게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각 부문별로 그 부문의 내부에 예를 들어 자회사로 치면은 그 자회사 감사하는데 사소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룹 감사인 입장에서 이 그룹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회사 자체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룹 감사인 입장에서 한 가지 기준을 정하고 그거보다 작은 회사인지 그거보다 큰 회사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부문마다 다르게 설정한다는 건 그 부문의 크기를 고려해서 부문이 크면은 사소한
한도 기준이 커지고 부문이 작아지면 한도 기준이 작아지는데 그런 식이면 회사가 작으면 한도 기준도 작아지니까 모든 회사가 다 중요시겠죠. 흥분했네. 그건 아니다. 이 한도 기준은 그룹 감사 입장에서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부문별로 따로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룹 업무팀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각각 다르게 설정하면은 작은 회사면 한도 기준이 작아지니까 모든 회사가 다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안 돼. 적절하지 않다. 아니요. 명백하게 사사도 할 수 없는 한도 기준은 그룹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정한다. 다음은 이제 문제 10번. 마지막 문제인데 배점은 15점이지만 이 문제는 문제 1번과 다르게 좀 쉬웠어요.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의 형성 및 감사 보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물음 1번.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 의견을 변형시켜야 된다.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보기와 같은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감사 범위 제한이 있는 케이스죠. 첫 번째가 기업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두 번째가 감사인의 업무의 성격이나 시기와 관련된 상황, 세 번째가 경영진에 의한 제한인데 요거 해당하는 예를 각각 두 가지만 기재하시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예시가 감사 기준에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감사 기준 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은 감사 기준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기업의 회계 기록이 파기, 훼손된 경우, 유의적 부문의 회계 기록이 정부 당국에 의해 무기한 압류 또는 압수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인 업무의 성격이나 시기와 관련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감사 기준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답안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에서 감사인이 지분법에 적합한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계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실무상 굉장히 많아요. 지분법 해야 되는데 그 회사, 그 관계회사가 아직 결산이 안 끝났다고 막 숫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두 번째, 감사인이 그 선임시기 때문에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이거는 이제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기초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감사인이 실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기업의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이거는 고도로 전산화된 금융기관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걸 도저히 실증 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가 없거든요. 거래량이 너무 많으니까. 은행을 감사하는데 막 거래 수가 막 몇 조 단위인데 그거를 뭐 샘플 베이스로 몇 개를 볼 건데 안 돼요. 그럴 때는 통제가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진에 의한 제한. 이것도 감사 기준에서 두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경영진이 재고자산 실사에 대한 감사인의 입회를 막는 경우, 경영진이 특정 계정 잔액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 조회를 막는 경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외워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다고 할 수 있고요. 너무 지엽적인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음 2번,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 중 경영진에 의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항이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에게 어떠한 점을 시사하는지 두 줄 이내로 서술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경영진에 의한 제한은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또는 감사의 계속적 수행 여부에 대한 고려와 같이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시사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즉, 이 경영진이 만약에 감사 범위 제한을 둔다고 하면 이게 혹시 부정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법규에서 허용한다면은 이 감사 계획을 우리가 지금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감사 기준 문구고요. 물음 3번, 경영진에 의한 감사 범위 제한이 발생하였고 감사인이 대체적 감사 절차를 수행하여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감사 범위 제한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은 의견 거절 날려야겠네. 양가로 1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라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를 두 가지 기재하시오. 이것도 감사 기준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뭐가 전반적이라는 거냐? 첫 번째,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개정 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개정 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만 그런데 이들이 재무제표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총 자산의 80, 90%가 유형자산이겠죠. 부동산.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면 유형자산 하나에 대해서 특정 개정 과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게 너무나 전반적이죠. 전체 총 자산의 90%라면 너무나 전반적이잖아요. 그런 케이스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공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데 근본적인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으니까 요거를 외워서 적는 문제니까 쉬웠습니다. 이것도. 양가로 2번. 이런 상황에서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는 적정 의견인 표준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단락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하여야 되는지 모두 서술하시오. 단 감사보고서의 문장을 동일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으며 감사보고서에 기술되는 순서대로 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조금 표현이 뭘 적으라는 건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감사의견 단락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의견 단락 관련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써봐라. 즉 의견 거절이 나가게 되면은 감사보고서 변형이 되는데 감사보고서 변형되는 게 의견 단락만 변형되는 게 아니라 근거 단락도 변형되고 뭐 여러 가지 바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캠도 삭제가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적으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의견 단락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아니면 뒤에 있는 물음 4랑 물음 5랑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의견 단락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 단락 제목이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인이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였다는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을 체결하였으므로 기술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감사를 수행했다라는 언급을 하는데 의견 거절의 경우에는 감사를 수행한 게 아니니까 감사계획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가 바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인은 별철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이런 걸 말을 해주고 동그라미 4번 의견 거절 근거 달락이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의견 단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물음 4번 적정 의견인 표준감사 보고서에 감사 의견 근거 단락과 비교하여 물음 3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사 보고서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는 감사 보고서 요소 두 가지를 기재하시오. 이것도 역시나 의견 거절 시에 표준 보고서 대비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달라지니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견 근거 단락 관련해서만 물어본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답을 보시면은 첫 번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다는 문구 없어져야죠. 왜? 의견 거절이니까 감사 수행 안 한 거니까. 두 번째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 의견의 근거로 적합하다고 믿는다는 문구도 제거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해설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기울기 좀 한번 줘야겠다. 기울기 한번 주고 위 제시된 해답 외에도 감사인의 책임은 책임 단락에 기재되어 있다는 문구와 윤리적 요구사항은 준수하였다는 문구도 의견 근거 단락에서 삭제가 되죠. 다만 이 두 가지는 모두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서 다시 기술되니까 문제에서 의견 거절 근거 단락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 보고서 전체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적절치 못하다기보다는 그냥 안전하지 못하다고 할게요. 안전하지 못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 보고서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감사 보고서 요소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뒤에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서 나오니까 걔를 적는 건 좀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뭘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약간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어렵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물어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문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 적었다고 이걸 그어버리면 뭐 윤리적 요구사항 이거를 적었다고 여기다 이거는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서 나오잖아 라고 X를 쳐버리면 그거는 너무 가혹한 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안전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물음 5. 감사보고서에서 핵심 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수행된 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캠 적는 거 말하는 거죠. 감사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감사보고서에 핵심 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해서 각각의 캠을 기술해야 된다. 양가로 1번 감사보고서 캠 단락에 도입 문구에 기술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기술하세요. 뭐가 있었죠? 핵심 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캠은 이번 재무제표 감사하는데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별도 의견을 주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실제 발행되는 보고서 캠을 보면 굉장히 길거든요.
워낙 긴데다가 이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따로 의견을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캠에 대해서 별도 의견 주는 건 아니야. 라는 거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도입 문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캠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언급이 되면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가로 2번 감사보고서 캠 단락의 개별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한 기술에서 다뤄야 될 상황 2가지를 기술하시오. 이것도 역시나 감사 기준서 외워서 적는 문제인데 뒤에 문단 요거는 삭제를 할게요. 이것도 이제 어떤 문단 참고하라는 게 감사 기준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 목적상 적절하지 않으니까 삭제를 하고, 첫 번째는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 감사 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감사에서 다루었는지 그 방법, 이게 왜 캠인지 이유 설명하고 그거 어떻게 다뤘는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물음 5는 괜찮았어요. 이것도 쉬웠고, 물음 4만 조금 좀 그렇지. 나머지 물음 1부터 5까지는 굉장히 좀 쉬웠고, 이게 배점이 15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어려웠던 문제 1번보다는 문제 10번 같은 데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문제 1번 조금 삽질을 했어도 문제 5번, 문제 10번 같은 거 내가 다 맞췄으면은 그런 사람은 쉽게 합격할 수 있겠죠. 해서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꼭 높은 배점을 가져가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 시험 보셨던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꼭 회계서를 합격하셔가지고 저랑 업무 현장에서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회계감사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그때는 제 강의도 한번 수강해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좀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강의에 대한 평가 같은 게 아직 시장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나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특히나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자칠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무 자료 같은 거를 전자칠판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내부 통제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는 회사 내부의 증빙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이해가 빠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칠판에 판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드리고 강의 시간에 보다 많은 내용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영상 마치도록 하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